예, 이번 시간에 파트 2 재무제표 요령 법인세 조정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교재는 111페이지에 법인세 조정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 이거는 뭐 우리 프로그램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 납세 의무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자, 법인세는 법인의 구분과 납세 의무 범위를 정하는 건데,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전부 다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법인의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기업의 미환류소득 네 가지 소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우리 과세표준 계산 쪽에 가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어떻게 신고하는지 관련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종류별 과세 대상 소득 범위를 한번 보면,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모든 소득, 즉 포괄주의입니다.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각 사업연도 소득이고요. 토지 등 양도 차익은 과세를 합니다. 청산소득이나 기업 미환류 소득도 당연히 과세를 합니다. 자,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열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외 수익 사업 중에서 발생되는 소득 중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토지 등 양도 관련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고요. 외국법인은 열거주의고요. 비영리법인도 열거주의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전체 다 과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입주권, 분양권인데, 요거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법인세 신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라는 겁니다. 추가 부담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 양도 차익에 있어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나 그러니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 이때 취득했던 자산을 2020년도에 매각을 했다라고 하면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간이 언젠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2020년도에 매각을 했다. 그때 발생된 차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지만 토지 등 양도 차익으로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업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교재는 114페이지입니다. 사업연도는 1년 기준이고 1년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언제냐, 법인 설립 비용, 설립 이후 법인 자본금을 증가할 때 발생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인데, 신설된 경우에 최초 사업연도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 아니고요,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시일은 그 설립 등기일로, 종료일은 정관상의 종료일로 한다. 설립 등기일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 등록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법인 설립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설립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한 비용들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최초 설립 시에는 당기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죠? 최초 설립할 때, 그러니까 뭐 법무사 비용이라든가 주식권 발행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설립 이후에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있죠.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나 뭐 이런 경우를 행할 때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비용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상각 처리되기 때문에 당기 송금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유상증자나 뭐 이런 증자할 때 발생된 비용들을 바로바로 비용 처리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엄격하게는 자본금 증자와 관련되는 부분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15페이지고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입니다. 우리 기업회계는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무회계는 그러니까 우리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발생되는 회계를 처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두 회계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지만 양회계가 간섭 또는 의존하는 상호 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법인세법의 그러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할 때 보면 결산상 당기순이익에서 관련되는 부분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회계를 존중을 하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완전 별개의 회계가 아니다.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입금 총액에서 송금 총액을 차감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입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입니다.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입금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자본이나 출자의 납입,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걸 제외하고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송금은 마찬가지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자산이 증가되면 과세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죠? 순자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은 입금과 송금을 비교해서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송금 총액이 더 커서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결송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을 할 때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우리는 세무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부분은 한번 보시면, 자,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 비용 해서 나오는 부분이 결산상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자, 근데 세무회계는 입금 총액과 송금 총액에서 그러니까 차감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 두 가지 소득의 차이를 조정해 주는 과정이 세무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한번 보면, 자, 세무조정은, 자,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세무조정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자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부분이죠. 순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본을 의미합니다. 자본을 의미하는 거고, 자본은 어떻게 되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말자본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역으로 기말자본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기말자본은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차감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게 기말자본이고요. 기말자본은 기말순자산이다라는 겁니다. 이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를 하게 되면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를 하는데 왜 과세를 하느냐? 순이익이 늘어나거나 감소하면 과세한다는 건 당연히 이해를 하겠는데 순자산이 늘어났는데 왜 과세가 되느냐, 순이익에 왜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문할 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계를 좀 하시는 분들한테 질문하는 게, 기말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이 혼란들이 옵니다. 기말 재고자산은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어떻게 되지? 계산을 한번 한 다음에 매출원가가 늘어나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따지게 되죠. 그죠? 그럼 기말 재고자산으로 물었는데 우리 손익계산서 측면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기말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 늘어납니다. 늘어난 이유가 왜 그러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기말순자산은 기말자본이라고 했죠.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정자, 감자, 배당, 당기순이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산식들은 우리 회계 원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산식들이 나옵니다. 근데 회계 원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중급회계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손익계산서 측면만 계속 보다 보니까 자산 부채가 증감이 일어났을 때 자본이 변동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순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이 기존보다 2,000원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이 이렇습니다. 자산 10,000원, 부채 3,000원,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을 제외한 자본 5,000원 해서 당기순이익 2,000원 해서 총 그러니까 10,000원입니다. 대차변이 맞죠. 거기에 2,000원, 자산이 2,000원 늘어났습니다. 자산이 총 12,000원이 되면 부채가 고정이 돼 있고 자본이 고정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이익이 늘어나죠. 그죠? 자산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것만큼 순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 2,000원. 그래서 순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자, 반대로 부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10,000원, 3,000원, 5,000원, 2,000원 똑같습니다. 자, 부채가 4,000원이 됩니다. 3,000원에서 4,000원이 되면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산은 10,000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도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순이익이 어떻게 되죠? 2,000원으로 있다가 줄어듭니다. 순이익이 감소하게 되죠. 자산 부채가 변동이 생기게 되면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부분을 굳이 아주 기초적인 법인세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인데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무조정을 시작을 하실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존 관행대로 하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안 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셔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는 분들도 손익계산서만 보고 세무조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손익계산서를 보고 세무조정도 해야 되겠지만 재무상태표를 보고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재무상태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재무상태표 검토 없이 세무조정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재무상태표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이 생겨도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의한 세무조정, 기업회계에 따른 당기순이익과 세무이익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는 부분,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 관련되는 부분 조정하는 과정을 우리는 세무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금산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익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과세소득에는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라. 과세에 포함을 시켜라 해서 입금산입. 입금불산입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과세하지 말라라는 거죠. 제외시켜라 라는 개념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세무조정이 좀 익숙해지려면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쉽게 그러니까 이해되고 그러니까 해야 우리가 나머지 세무조정 과정들이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119페이지에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상태표도 기업회계의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는데 세무회계도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옵니다. 그 차이를 조정해주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기업회계상의 자산 금액하고 세무회계상의 자산 금액 차이가 생기면 입금, 송금, 불산입을 다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생기게 되면 아까 앞에서 살펴봤죠? 순이익이 변동이 생깁니다. 순자산이 변동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재무상태표를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뒤에서 설명드린 소득처분 중에 유보라고 하는 소득처분을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보라고 하는 소득처분은 자산 부채와 관련되는 건데 자산 부채가 변동이 생겼는데 왜 순이익이 과세가 됩니까? 순이익에 변동이 생깁니까? 이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도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세무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요. 그럼 세무조정은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종류와 관련되는 부분이 120페이지에 나와 있죠.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있습니다. 결산조정은 반드시 재무제표의 송금으로 반영이 된 경우에 세무회계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서 반드시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라든가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손익계산서에 반드시 비용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 있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교재 120페이지에 그러니까 한 12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하셨다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신고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신고조정은 결산서와 상관없습니다. 결산서에 반영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상관없이 세무조정을 통해서 우리 세액 계산할 때 반영하는 겁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반영해도 되는 사항들입니다. 신고 조정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매출 누락이죠. 손익계산서에는 빠져 있는데 당연히 이건 포함시켜야 될 겁니다. 근데 결산 조정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손익계산서에 반영 안 하면 과세를 못 하겠죠. 그죠? 과세를 못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자동으로 신고 조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조정 사항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121페이지에 신고 조정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 세무조정 누가 하느냐 하는 건데, 자기가 세무조정할 수가 있고요. 전문가인 세무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데 외부조정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 계산서를 받아서 신고하는 제도, 이게 외부조정 대상이고요. 자, 외부조정 신고 대상 법인은 직전 연도 수익금액이 70억 이상인 법인들은 무조건 외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이라든가 뭐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들은 무조건 외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외부 조정 대상 법인이 자기가 스스로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무신고에 걸립니다. 무신고에 걸려서 가산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부 조정 대상은 그러니까 세무사가 세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스스로가 법인세 신고하시면 무신고로 가산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세무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